자, 안녕하세요. 북소형 카페 여러분.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산업혁명 부분을 할게요. 그 산업혁명은 예전에 상당히 많이 좀 나왔는데 최근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그래서 10년 동안 이 산업혁명 부분은 이제 다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추세를 보니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이제 보죠. 자, 산업혁명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맨델스적 세계관을 좀 볼 필요했는데 이 맨델스적 세계관은 이제 왜 봐야 되냐면 기출 예문에 나왔어요. 02년 공사 기출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산업혁명 그 전에 그 정근대 시대 때 인구 변화를 좀 볼게요. 자, 그 인구 변화를 보면 이제 정근대 시대 때는 인구가 이제 어떤 패턴으로 이제 변화가 되는 걸 이제 패턴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처음에는 인구가 증가되고 또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 생산력이 증가되면서 도시가 이제 그 확대되죠. 근데 문제는 산업혁명 이전에는 상대적으로 볼 때 이제 기계 이런 것들이 발명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만 이제 집적으로 시켜가지고 생산력이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 또 뭐냐면 수학 체감의 법칙이 이제 적용돼가지고 단위 생산단 그 생산력이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어느 수준에 들어가면 그 많은 인구를 먹여 살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냐면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제 뭐냐면 항상 역병이 돌아요. 왜냐하면 명령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물 생산량이 적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한동안 쭉 하락공선을 걷게 되죠. 그래서 생산이 하락하고 영양 상태가 이제 하락하고 인구가 하락되고 도시가 축소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에 또 돌아가면 밑바닥에 들어가면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생산력이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됐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수학 체감의 이제 그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11세기 때 봉건제가 안정화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이 올라가다가 13세기 후반부터 해서 14세기 초반까지 이제 생산이 정체되면서 그 다음에 그 많은 인구들 먹여살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가 14세기 중반에 영향이 떨어질 때 패스트가 돌다가 인구가 15세기 후반까지 바닥을 치다가 다시 17세기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구를 전공하는 학자들은 17세기, 16세기에서 17세기 때의 그 지리상의 발견을 뭘로 이제 설명하냐면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는 많은 인구를 밖으로 배출하기 위한 거다. 자, 그래서 하여튼 17세기 그 초중반까지 올라가다 또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그 올라갔다 내려갔고 올라갔고 내려가는 이런 더블라자 M자형 그 곡선을 이제 걷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생산력이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 달라져요. 산업혁명 이후 때는 이제 18세기 이제 중후반을 넘어가면 이제 19세기 좀 넘어가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예. 그래서 종전에 이제 정근대 시대 인구 변화는 주로 맨델스적 세계관에 적용되죠. 그래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생산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올라가면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적용되지 않고 인구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래갖고 이때부터는 이제 19세기 넘어가면 보통 이제 예전에 인구는 10억 이하라고 봤는데 그 후부터는 10억 이상으로 지금 한 70억 되죠. 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인구 증가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정근대 시대 때의 인구 변화는 맨델스적 세계관이 적용됐지만 그 이후에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그런 것도 적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영국의 산업혁명의 배경을 볼게요. 영국에는 왜 먼저 산업혁명이 먼저 일어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영국에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난 배경이 예전에 그 2000년도에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일단 영국이 자본이 많이 축적돼 있었다. 그래서 산업의 발달이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계 무역 패권을 장악하고, 상강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노동력이 확보돼 있었죠. 그러니까 제2차 인클루즈 운동이라고 하는 결과, 이제 많은 농업 인구들이 도시로 배출돼서 이들이 상업 노동자들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풍부한 자원들이 많았죠. 석탄, 철,
같은 자원이 풍부하고 강대한 해외 시장에 확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특히 이제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북부 지역이나 스코틀랜드 남부 지역에서는 석탄이나 철이 상당히 많아요. 예. 그래서 프랑스는 좀 작은데, 이에 반해 영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산업혁명의 이제 뭐냐면 원동력이 됐다. 이런 것들 좀 같이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대한 해외 시장도 확보했었다. 그래갖고 여기서 막대한 자본 같은 거, 원료 같은 걸 가지고 올 수 있었죠. 그 대표적인 게 인도죠. 인도에서 뭘 가지고 왔죠? 그 당시 연화, 모카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그걸 돌려가지고 면직물도 만들고, 자, 이런 것도 있고, 상대적 유럽보다도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7세기 영국혁명 이후, 여기까지 명예혁명 이후에 거의 100년, 200년 동안, 상당수가 정치적 안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해가 견제를 했기 때문에 국왕의 자의적 수탈도 방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5번은 이제, 여기 옆에서 이제 겹치는데, 강대한 식민지 확보. 요거는 이제 그 위에 있는 강대한 시장 확보와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 표시를 좀 곤쳐주세요. 이게 그 밑에 있는 이제 3번 내용에 강대한 해외 시장 확보가 그 밑에 들어가고요. 강대한 식민지 확보가 그 위로 올라가 주세요. 그러니까 3번으로. 강대한 식민지 확보가. 그리고 영국에서는 발달된 운송시설이 있었다. 운하나 도로 같은 시설도 있었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운송시설도 있고 나중에는 이제 철도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죠. 기차 같은 것들이. 그래서 이제 대규모 그 수송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냐면 운송 도구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이런 것들이 영국의 산업혁명의 배경이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일단 저율의 이자. 그래서 중앙은행이었던 영국은행, 영랑은행이라고 하죠. 영국은행이 존재해서 이자를 낮은 가격으로 해서 저율의 이자를 통해서 자본을 빌려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가학의 실용적 성격이 대강해요. 그래서 백의 산업혁명 때는 기술자들 있죠. 기술자 숙련군들이 그 뭐냐면 그때마다 기계를 보고 곤치고 하면서 이제 기계를 만들면서 이제 개량 혁신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영국의 이제 가학 어떤 실용적 성격, 그러니까 이제 기술자 수련공대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자나 수련공대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계들을 만들게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배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예? 예. 근데 제가 지금 강의 도중에 해가지고, 잠깐 좀 뒤에 연락드릴게요. 예. 자, 거기 이제 기계 발명과 방직공업의 발달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보통 산업혁명의 시점을 18세기 후반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기계 발명으로 생산력이 증대되는데, 예전에는 기계라는 건 존재하기보다는 기계식으로 움직이는 이제 수공업 직기 같은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기계라는 것은 이제 동력원, 그러니까 석탄이나 나중에 전기 이런 것들 돌려가지고 자동 생산할 수 있는 그 장치를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수력과 증기기관 동력을 결합해갖고 기계를 만들어갖고 대량 생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산업혁명 때 그게 가능했는데, 저 산업혁명 때 주로 만들었던 거는 이제 뭐냐면 초창기 때는 면직물이었어요. 면직물. 그래서 인도에서 값싼 목화를 가져와서 거기서 실을 뽑아가지고 면직을 물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계 시장에 파는 그런 것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기계들이 만들어 놓는데, 자, 그 기계들을 이제 보면요, 뭐 나르는북, 존 케이 같은 사람이 만든 나르는북인데, 이 나르는북은 이제 뭐냐면 그 일종의 방축기, 가압바퀴예요. 가압바퀴는 이제 뭐냐면 실을 뽑아내는 거죠. 네, 실을 뽑아내는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실을 쉽게 뽑아냄으로써 그 뭐냐면 지포 생산이 늘리고 면사수율을 증대시켰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니 방적기는 이제 다축 방적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여기에도 이제, 그, 용어를 좀 기억할 게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목화에서 씨앗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먼저 하고, 그러니까 이제, 면직물 만들 때, 먼저 목화에서 씨앗을 분리시키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씨를 뽑아내는 단계.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뭐냐면, 짜는, 단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대개 보면 이제, 그 씨를 뽑아내는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이제, 방적이라고 해요. 방적.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씨를 뽑아내서, 천을 짜는 단계를 뭐냐면, 방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방적기, 방직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나누는 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직포생사, 방직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제니방적기, 나누는 북을 말하는데, 방적기가 아니라 이제 뭐냐면, 방직기가 아니라 방적기죠. 아니, 방직기죠, 방직기. 그러니까 면을 짜고 그런 거고, 제니방적기는 이제, 씨를 뽑아내는 거죠. 예. 그래서 방적기라고 하죠. 자, 그래갖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그 아크릴레이트가 이제 수력 방적기, 수력을 동원해갖고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 아크릴레이트 발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기가 아니라, 이게 잘못됐네. 아크릴레이트가 만든 거는 방적기로 곤치세요. 방적기. 예. 그 다음에 물방적기, 카트라이프,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제 히트가 많은 조명기가 있어요. 조명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섬유가 있으면, 섬유에 씨앗이 있거든요? 씨앗을 뭘로 걸러냈냐면, 물레로 걸러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일일이 삶에 손이 많이 들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실하고, 거기 있는 면사하고 그 안에 있는 이제 씨앗하고 이런 조명기를 돌려가지고 골라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면사 섬유가 분리되면서 조명가 발견되면서 예전에 50명의 노예를 했던 일을 한 명의 노예가 담당을 했다. 기계 돌리면서 씨앗을 금방 불려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물레로 일일이 돌렸던 것이요. 그래서 남부에서 그 당시 목화 재배가 많았던 이유가 이런 조명기의 발명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만들어졌으면 기계를 돌릴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력으로 돌렸어. 근데 수력은 좀 문제점이 뭐가 문제점이냐면 그 위치 선정이 중요하죠. 항상 물이 있었던 곳이 아니니까 많은 물이라는 것도 있었고 낙하하는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이때 증기기관이 발견되면서 이 증기기관을 뭘로 돌리기 시작하면 석탄으로 돌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쉽게 공장을 만들어갖고 기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완비됐다. 그러면 이제 증기기관이 원래 처음에는 어떻게 사용했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죠. 증기기관이 왜 나왔냐면 처음엔 탄광에서 물을 뽑는 데도 이용했어요. 탄광에. 그래갖고 탄광에서 이제 물을 뽑을 때 그걸 이용했다. 이게 이제 예전에 08년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예요. 원래는 이제 왜 이게 탄광에서 물을 뽑아냈냐면 보통 이제 니탄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석탄이 지하에 있었던 게 아니라 노면에 깔려 있었어요. 원래는 이 석탄은 주워가지고 쓰면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석탄을 잘 안 썼어. 왜냐면 석탄이 그 당시에는 너무 연료를 쓰면 연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연기가. 그래갖고 그 당시에는 석탄보다는 뭘 썼냐면 목재를 썼어요. 목재를. 나무를 베어다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밭이나 논을 많이 만들어야겠죠. 이런 것들. 밀징 재배를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밭을 만들기 위해서 종전에 산림지역을 많이 베가지고 밭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림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축소되죠. 그러니까 목재 가격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비싼 목재를 이제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제 노천에 깔려있는 뭘 사용하기 시작하면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문제는 석탄을 많이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바닥에 깔려 있었는데 이제는 바닥에 없는 거야. 이제 사람들이 다 주워가갖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땅을 파야 되겠죠. 그래갖고 계속 파기 시작해. 근데 어느 이제 순간에 들어가면 지하수 계속 파면 지하수가 이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을 빼면서 이제 가져가겠는데 문제는 이게 사업 인력이 되게 많이 든다는 거야. 물을 빼는 게. 그래가지고 지하수를 빼기 위해서 뭘 사용했냐면 증기기관을 사용했다.
그러면서 이 증기기관이 이제 동력원으로서 이제 기계로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뉴코먼에서 개량되고 제임스 와트에서 이제 이것이 이제 더 개량이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증기기관이 기계도 돌리고 또 기차 돌리고 그다음 배도 움직이는 그런 이제 역할을 했고 그 원료로 쓰였던 것이 뭐냐면 석탄이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그 뭐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배경 중에 하나가 이 증기기관 발명과 그다음에 또 그 증기기관을 뭘로 돌리죠? 석탄으로 돌리죠. 영국에 석탄이 많아요.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의 또 배경 중에 하나와 연결되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증기기관이 뭘로 처음에 사용했는가? 이것이 이제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고요. 자, 그러면 산업 발달을 볼게요. 먼저 이제 그 18세기, 19세기 넘어가서 이제 초창기 때 산업혁명은 면방직 공업이에요.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면방직 공업을 발달했다. 그러면 예전에 이제 면방직 공업은 뭐냐? 예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했듯이, 뭐예요? 목화를 가지고 뭘로 만든 거죠? 옷을 만드는 거야. 옷을. 예. 그래서 이것은 면방직 공업이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예전에 영국에서는 뭐가 발달됐어? 모직물이 발달됐죠. 모직물은 뭐예요? 양모를 가지고 만드는 거야. 양모를. 그래서 만약에 19세기 산업혁명 때 모직물이었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면직물이었어야 돼.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근데 이제 면방직 공업이라는 경공업에서 이제 출발했는데 이제 자본이 어느 정도 축적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면방직 공업에서 기계를 많이 사용하죠. 기계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발달되겠어요? 기계공업이 발달되죠. 연간 산업이. 그 다음에 이제 기계는 뭘로 만들죠? 철로 만들죠. 그리고 제철업이 발달. 특히 철도 같은 것들 만들려면 제철이 필요해. 그러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또 증기기관은 뭘로 돌리죠? 탄광. 강상업이 발달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연간 그 산업들이 발달돼. 그러면서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달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산업혁명 시기 때 발달된 그 공업, 면방직, 면직업이나 아니면 제철업, 뭐 기계공업 이렇게 쓰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제철공업 발달 과정을 보면 아까 말한 기계의 발명과 증가 때문에 공업의 기계화, 그 다음에 철도 있죠. 이 철도의 부설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해서 발달됐는데 예전에 이제 이 제철공업이 발달되면서 기존의 그 뭐냐면 제철 만드는 시스템 가지고는 도저히 그 많은 그 제철을 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거야. 예전에 어떻게 그 철을 만들었죠? 예전에는 석탄으로 원료를 갖고 만든 게 아니라 목탄을 만들었어. 목재 있죠? 목재를 태워가지고 만드는데 그거 가지고 생산성이 별로 안 돼. 단가가 너무 높아. 그러다 보니까 값싸게 사용할 수 있는 석탄을 연료를 사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자. 그래가지고 다비나 코드 같은 사람들이 석탄을 연료로 해갖고 사용해서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나온 걸 설명하면 자, 석탄을 일단 처음에 코커스화 시켜. 그래서 이걸 연료로 사용 용광로 등장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철을 이제 제조를 하죠. 선철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철이에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주철로서 이제 선철은 그 불순물이 있는 그런 이제 철을 선철이라고 하죠. 이 선철을 해서 그 다음에 뭘로 만드냐면 연철로 가공을 해야 돼. 근데 연철은 뭐냐면 거기에 불순물이 제거되고 있어서 이제 연철인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코드가 교반법이라든지 악연법을 통해서 그걸 했죠. 그래서 교반법은 이제 퍼즐법이라고 또 하는데 뭐냐면 이제 그 교반법은 이제 선철 있죠. 이거 불순물이 좀 있는 이거를 그 어떤 식으로 하면 논료 같은 거 있잖아요. 교반법은 어떤 식으로 선철을 코코스 넣어서 가열해요. 그래갖고 죽 같은 상태로 만들고 사람들이 위에 와서 이게 시죠. 그래갖고 그 밑에 이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교반법이고요. 악연법은 뭐냐면 액체 상태에 있는 선철을 이제 만든 다음에 그걸 논료로 해서 밀어가지고 반듯하게 이렇게 만드는 방법, 쭉 피는 방법이 악연법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교반법과 악연법을 가지고 그 선철을 연철로 가공해서 불순물을 제공해서 방 가공품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각종 공장에서 가공해 가지고 뭘 만들죠? 기계나 철도나 여러 가지 장비 이런 것들을 만드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다비와 코드의 이 주조 방법들이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거. 다비는 그 석탄을 코쿠스하고 선철로 제조하고 그 다음에 이 선철을 가지고 이제 불순물을 제거해서 연철로 만드는 작업으로서 교반법과 악연법을 개발했다. 이런 것들인데
제가 이걸 왜 계속 설명을 하냐면 저도 잘 모르는데 이 부분은 만약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거 나오고 나서 말들이 많았어.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서계도 안 나와. 서계도 어디 있냐? 저 포항제철 거기 사이트에 가보면 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일단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그냥 여기에서 이제 알아둘 것은 예전에 제출 공부에서는 저 목탄을 사용했는데 뭘로 사용했다? 석탄을 사용했다. 왜냐하면 목탄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석탄이 단가가 맞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 석탄이 석탄을 이용해갖고 제철을 했던 것은 뭐냐면 그 서양에서 처음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이미 북송 시대 때부터 10세기 때부터 중국에서 했어. 중국에서는 10세기 때였고 서양이 900년 뒤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중국의 과학 기술이 발달됐다는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기관이 발달됐죠. 그래서 이제 많은 물자들을 옮기려면 이런 것들 교통수단들이 발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증기기관을 이용해갖고 이제 폴턴의 증기선이 등장했고, 그 다음에 세몬스라는 사람이 이제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죠. 그래서 원료나 제품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수송하기 위해서 증기기관차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 증기기관차를 만들면 되게 큰 의의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지면서 이제 영국 곳곳에 기차가 깔리기 시작하고 천로가 그리고 또 대량으로 이제 물자가 왔다 갔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정보가 교류가 되고 그러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더 발달되고 산업혁명이 더 발달되는 원동력이 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통신기관으로서 이제 뭐냐면 그 통신기관이 아니라 이게 통신수단으로 곤치세요. 기관이라고 하면 좀 그러네. 거기 교통기관도 아니라 교통수단으로 곤치세요. 자, 거기 이제 통신수단으로서 모세의 유선전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벨의 이제 전화가 발명이 됐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통신수단이 발달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이제 그 영국의 산업혁명 전개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산업혁명 결과 의의를 이제 볼게요. 자, 산업혁명 결과가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부분인데, 일단 산업혁명 결과 생산력이 발전되기 시작했다. 특히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됐죠. 공장제 기계공업. 그래서 공장제 출현보다는 거기 이제 공장제 기계공업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정확하겠죠. 그래서 공장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예전에 작업 공간이 뭐죠? 분리돼 있었죠. 예, 선대제 형태에서는. 근데 이제 작업 공간이 한 곳에 집적되면서 분업이 가는 게. 그리고 예전에는 매뉴팩처에서 초창기 공장제는 수공업 직기들을 돌려갖고 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기계를 넣어가지고 공장을 돌리죠. 그래서 기계제 공장제가 발달됐다. 자,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거. 그 다음에 산업자본주의가 발달됐다. 그래서 산업자본가 세력이 대두됐는데 이 산업자본주의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거예요. 자본주의 발달상 부의 축적 방식을 가지고 상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 이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눈다고 했죠. 두 번째 단계 산업자본이야. 그래서 상업자본은 유통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자본을 말하고 이 산업자본은 뭐죠? 자기가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력들이 대두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층 분화가 일어나.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볼 때 크게 이제 뭐냐면 지주, 자본가, 그 다음에 중간층, 노동자. 특히 이제 지주와 중간층은 중간에 있었으니까 예전부터.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등장했던 계층 두 개 계층이죠. 자본가들과 노동자층이야. 그래서 이제 지주들은 이제 그 당시에 지대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영국의 제일 부유한 계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공물법 방향에 반영됐고요. 자본가들은 처음에 이제 영국 같은 걸 기준으로 볼 때 농업혁명의 농업자본가를 선정해서 나중에 이 농업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자본으로 전환이 돼. 그러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래서 산업자본가 등장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산업자본가들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던 경제학자가 누구죠? 아담 스미스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들은 그 종전의 자본가들, 그러니까 상업자본가들과 대항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강조하고 있죠.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무역을 강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길드 생산과 간해공업 점차 어떻게 몰락을 하게 돼요. 예, 이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옆에 뒷장에 보면 이제 그 산업자본, 산업자본, 금융자본 제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봤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일단 상업자본 유통과 고리를 통해서 자본이 형성됐고요. 선대제 정경유착을 통해 독점권을 획득했다. 그러니까 이대용은 중상주의고요. 산업자본은 직접 생산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됐고 산업혁명 전후로 했는데 이 생산 방식은 처음에 매니팩처였다가 나중에 공장제 기계공업, 섬유공업, 석탄을 동력으로 사용했고 이제 시장을 강조했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를 이대로기도 했고요. 금융자본은 이제 나중에 19세기 때 제국주의 시대 때 등장했죠. 그래서 은행자본이 산업자본에 예속화시키면서 등장했고 그때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간 생산, 중화학공업, 그다음에 석유와 전기를 사용했고 독점자본의 형태가 등장했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이데올로기스는 국가주의, 제국주의나 사회진화론 이렇게 이제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본의 형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도시가 발달됐어요. 근데 이 도시가 기존의 도시가 아니라 신흥도시야. 되게 이 신흥도시는 어디가 이제 많이 발달했냐면 영국은 석탄 생산지에 가까운 도시가 좋겠죠. 그래서 석탄 생산지에 가까운 그런 도시들이나 아니면 철도의 중심지, 교통의 요지 이런 것들이 공업도시들이 출현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인구,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도시에 집중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또 증가됐어. 그래서 맨델스적 세계관이 붕괴되기 시작해. 왜냐하면 생산량이 좀 더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기계를 많이 만들잖아. 그럼 그 기계를 가지고 어디에 또 투입되죠? 농업 그 기계에 만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농작물 만드는 기계들, 트랙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많은 넓은 그 농지들을 견작할 수 있겠죠. 예. 그래가지고 강작이 가능해. 예, 등등. 그 외에도 아메리카에서 뭐가 가지고 데려왔냐면 감자가 가지고 왔어. 감자. 이 감자 상당히 중요한데 이 감자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요. 상당히.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서민들, 노동자들이 감자를 많이 먹었다. 그래갖고 이제 감자가 중요한 식량이었다. 근데 이 감자가 이제 처음에 먹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기피했어요. 왜냐면 고구마처럼 못생겼잖아. 지금도 그렇지만 사람도 그렇지만 못생긴 사람 싫어하잖아요. 예.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게 돼요. 예. 근데 또 나중에 이 감자 때문에 큰 또 뭐냐 기근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 아일랜드 아시죠? 아일랜드. 이 아일랜드는 이제 그 예전 얼스트라는 그 지주계층들, 그러니까 신교도 지주계층들이 이제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카톨릭 그 아일랜드는 그 소작인들이 많았거든. 아일랜드는. 그래서 아일랜드는 기껏 생산한 밀이나 이런 것들은 지주한테 다 갖다 바쳐. 그리고 뭘 먹고 사냐면 뭐냐면 그 감자를 먹고 살았어요. 감자를. 근데 감자에 병이 생긴 거야. 식이병이. 그러다 보니 감자 농사가 이제 망쳤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어떻게 굶어 죽기 시작해. 아사자가 많고. 근데 영국에서는 도와주나? 안 도와주는 거지, 잉글랜드에서. 왜냐면 잉글랜드 의회는 아일랜드 국회의원이 별로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야, 막.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살겠다 하면서 어디로 건너가게 되죠? 저쪽 미국을 건너가게 되죠. 예. 그때 이제 미국 건너가는 집안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케네디 집안 있죠? 케네디 집안도 이때 건너갔어요. 하여튼 감자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또 피해도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많은 인구를 또 먹여 살렸던 것도 감자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각종 사회 문제가 등장하게 되죠.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노동 문제에서 저임금, 장시간의 노동들이 일어났고 자본가들이 이제 노동자를 착취하게 되죠. 특히 이제 부녀자나 미성년자 노동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특히 왜 그런 것들이 많았냐? 성인 남자에 비해서 부녀자, 미성년자는 개기지 않는다. 순종적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특히 이제 뭐냐면 석탄을 캐려면 이게 계속 파다 보면 막장까지 가거든요. 여러분들 막장 인생 들잖아요. 막장까지 가. 근데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근데 막장까지 들어가면 어떡하면 좁은 그 통로, 탄광 그 통로, 갱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성인 남자들은 그 구격이 어때요? 체격이 크죠? 특히 서양인들은 되게 크잖아.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은 어린애들이나 아니 여자들이 들어가서 그걸 탄광 노동을 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공장법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탄광옥 같은 경우에는 성인 여자들이나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가 시켜야 돼.
그때까지는 그 부녀자나 미성년자 노동을 이제 이렇게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너다이트 운동이 일어나죠. 이 너다이트 운동은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거 왜 일어났냐면 자 예전에 이제 수공업자들은 나름대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기계가 등장하다 보니 대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공업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폭삭 망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갖고 얘네들이 이제 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제 기계 때문에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았다. 그래서 기계 파괴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초창기 때는 원래 그 수공업자들 몰락은 이제 기계도 있겠지만 뭐 자본가들의 어떤 착취 구조나 이런 자본이 발달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이제 그 수공업자들이 펼쳤던 운동이 너다이트 운동 이게 좀 약간 직물적이고 단순하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너다이트 운동에 더 나간 게 조직적인 노동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 초창기 노동 운동이 그 너다이트 운동이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계급의식이 형성되죠. 자본가라는 계급의식과 노동자의 계급의식이 형성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약간 덜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동자를 부인하잖아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든 어떤 자본가 측에 들러가고지. 그러니까 드라마도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도 보면서 정신승리도 하고 간접적 해체도 하고. 근데 영국에서는 그렇지 않아. 내가 노동자라면 끝까지 노동자로 생각해요. 자기 자식을 노동자 시키려고 해. 그러니까 그만큼 계급의식이 강해요. 영국에서는 계급 문화가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문제로 볼 때 노동자 자본가의 대립이 이제 심했다. 그래갖고 이때 노동조합들이 등장하죠. 근데 이거는 뭐 영국만의 형상이 아니라 점점 산업화되면서 등장한 모든 나라가 똑같아. 항상 그 산업화되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만들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또 대두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영국만의 형상이 아니라 프랑스라든지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다 동일한 형상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의 의의를 보면 프랑스 혁명과 함께 근대 시민사회 성립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혁명은 그 신석기 혁명과 함께 제2대 경제혁명이라고 하죠. 인류 생활을 크게 변화시키는 경제혁명이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산업혁명의 두 형태를 보면 되게 선진국형과 후진국이 있어요. 선진국형은 민간주도형이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이 민간주도형에서는 주로 뭐냐면 시장에서 이제 산업혁명을 주도하죠. 이렇게 자본주의는. 근데 이에 반해서 후진국형은 뭐냐면 선진국에 비해서 나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제 산업혁명이 나중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나중에 일어나는 그런 것들인데 이들은 민간주의도 시장을 중심으로 하기는 좀 힘드니까 정부가 앞서서 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 일본, 러시아 이런 것들 이제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들은 민간주도형이다 보니까 이제 주주자본주의 시장에 의해서 주식에서 얼마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발언권이 센 주주자본주의가 발달된 반면에 후진국이었던 이제 독일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그 스테이크홀딩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 자본주의가 발달돼요. 그래갖고 정부나 은행이나 노동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경영을 좌우하고 회사의 어떤 경영을 좌우하는 그런 것들이 발달되고 일본, 러시아는 완전히 국가주도 자본주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디에 속할까요? 우리나라는 아직 여기에 속하지도 못했죠. 예, 선진국이든 후진국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보면 영국에서 시작된 이 산업혁명은 각국에서 파괴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영국에서 이제 시작된 산업혁명이 외국에서 어떻게 이제 확산됐나 이렇게 이제 보면요. 자, 영국에서는 주로 이제 초창기 때 영국에서 발달된 는 소비재 중심으로 발달돼. 면직물이나 이런 것들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면직물 같은 옷을 만드는 것은 규모가 적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빌려도 작은 돈만 빌리죠. 소매금융만 발달돼. 자기 자본만 이용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 소비재 중심의 면직물 공급이 막 발달했는데 어느 순간 한계에 이르죠.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서 영국의 자본가들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죠. 다른 나라. 그래서 이제 자본이나 기술이 유출이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외국에서 이제 또 산업혁명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영향을 주고 외국 자본이 외국에서 이제 나름대로 자본주의가 발달되면 이제 이들이 이제 그 간세 장벽을 쌓고
이거 나는데 자국을 상을 보호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들끼리 경쟁하면서 무슨 시대가 되면 제국주의 정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제국주의는 이제 뭐냐면 식민지가 필요하죠. 식민지는 원료 공급자, 상품 시장 역할도 하지만 새로운 또 자본의 투자지 역할도 해요. 왜냐하면 국내에서 자본이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고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어디에 또 투자해? 식민지에 더 투자해가지고 식민지에서 또 이익을 올리고 또 여기에서 시장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 투자조 식민지 역할이 다시 부각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제 영국에서 시작된 자본주의는 프랑스나 독일이나 미국에 이제 발달했는데 이제 공업 형태가 좀 달라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명품은 어디에 몰려있죠? 프랑스에 몰려있죠. 사치제 공업이 발달돼.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볼 때 석탄이 부족해요. 그다음 뭐 동력원을 뭘로 이용하냐면 수력을 이용해요. 근데 수력은 대량 생산하기가 좀 약간 불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대량으로 생산을 해갖고 단가를 낮춘 데만 해서 프랑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단가를 올리는 방식이야. 그래서 뭐냐면 사치품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이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19세기 이제 초중반 때 이제 산업화되기 시작하는데 이 독일은 그 영국이 이제 초창기에 했던 면직업이나 이런 데 진출하지 못하니까 주로 장치공업, 그러니까 중화학공업이나 조선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자본 규모가 크죠. 자본 규모가. 그러면 은행도 어떻게 됐어요? 조그만 소매금융 갖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은행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이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기업들을 이제 뭐냐면 이 자본을 매개해서 지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등장한 자본이 무슨 자본이죠? 금융자본이죠. 그래서 이런 산업혁명을 뭐라고 제2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데 이거 제국주의 시대 때 좀 얘기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이제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230페이지 펴보세요. 자, 230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자, 유럽의 경제사회가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한 14세기, 17세기 때 나타난 사실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1번을 보면 잉크리즈 운동원에서 생산수단에 분리된 빈민들이 곡반어 임금 노동자로 흡수되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생산수단이라고 했는데 생산수단은 뭘까요? 토지죠, 토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 농민들이 자기 토지든 남의 빌린 토지든 나름대로 토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갖고 거기에서 경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경영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잉크로즈 운동 결과 이제 토지를 뺏기게 되잖아요. 근데 요게 여기까지 맞는데 곧바로 임금 노동자 흡수했다. 이건 틀려. 왜냐 2차 잉크로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전이니까 그들이 되게 올라와서 뭐가 되는 거야? 구구라는 빈민들로 이제 떨어지게 되고 도시 빈민으로 2차 잉크로즈 운동도 약간 시차를 가지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곧바로는 이제 임금 노동자 흡수됐다는 거는 문장이 틀리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동유럽에서는 총량 공동체 조직이 발달돼서 농민들이 영주할 계급 투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 이건 동유럽이 아니라 어디죠? 서유럽이죠. 예,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총량 공동체가 발달하지 못했어요. 되게 그 새로운 개척지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마을들이나 이런 총락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 유대감이 좀 적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서유럽에서 영주 계층이 왕권과 농민의 희생의 대가로 그들의 정치사회적 지위를 향상했다. 아니죠.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죠? 독일이죠, 독일. 동유럽 계층. 그래서 융코를 얘기하죠. 그러면 독일은 지금 서유럽 아니냐? 지금 독일은 서유럽이죠. 그 당시에는 서유럽이 아니라 동유럽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양인들도 좀 웃긴 게 항상 후진적인 건 뭐냐면 다 동유럽에 집어넣어. 그래서 좀 선진적이 되면 서양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그 나라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가격혁명은 토지 재산 가치의 저하, 그 다음에 실지 임금의 하락, 생산 이윤과 산업 이윤의 증가를 가져왔다. 예, 맞죠? 그래서 이제 실제 임금의 하락이나 생산 이윤과 산업 이윤의 증가. 왜? 그 가격혁명의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되게 이제 자본가들은 돈을 빌려가지고 운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군용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죠. 근데 문제는 토지 재산 가치의 저하는 좀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나면 상대적 실물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토지의 가격은 가치가 올라가. 근데 이거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답은 없는데, 이게 1, 2, 3번은 확실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비슷한 게 4번이야. 그래갖고 이제 답을 4번 해놨어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 가격 혁명이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토지의 재산 가치가, 저하되는 게 아니라 재산 가치가 올라가요. 신문이 토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맞지가 않고요. 다만 이제 제 생각엔 이걸, 지주는 손해를 보겠죠. 지는 지대를 가지고 하니까 지대 수입이 떨어지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좀 약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산업혁명의 결과와 거리가 먼 것은 일단 산업자본이 축적되죠. 그 다음에 사회주의 사상의 출현, 그 다음 공장제 기계고의 발달, 자유주의 경제사상 등장. 자유주의 경제사상이 등장한 것은 절대왕정 시기 후반기 때요. 그래서 이때 이제 나중에 이제 산업혁명가의 산업자본가의 지지를 받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스미스죠. 예. 아담 스미스는 이미 이제 산업혁명 이전에 출연했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제 다만 이제 뭐냐면 자유방임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 경제사상은 나중에 산업혁명 때 산업혁명가의 지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되고 그것이 오늘날 경제 고전 경제의 기본이 되죠. 예. 근데 이제 본격화하는 건 맞지만 그냥 등장했다는 건 좀 틀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이제 4번이죠. 자, 3번을 볼게요. 3번은 보면 다음은 영국의 산업혁명에 관한 글이다. 가에 한 줄 이내로 쓰고 나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리고 다의 구체적인 예를 하나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18세기, 19세기 때 영국은 1인당 생산성과 인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근대적 경제 성장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맨델스적 세계관이 깨지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석탄이 나는 새로운 연료의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석탄 생산은 영국은 프랑스보다 천연적 이점을 가지고 있었다. 왜 많을까요? 아까 얘기했지만 프랑스보다 영국이 국내 석탄 매장량이 되게 많아요. 잉글랜드 북부 지역하고 스코틀랜드 남부 지역, 요 지역.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아시죠? 맨체스터. 도시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축구팀만 생각하는데, 원래 도시예요. 그 중심으로 해서 공업도시들이 형성됐던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석탄 생산지이기 때문에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영국의 국내 석탄 매장량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풍부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1700년경 영국은 다른 유럽 지역 총 생산의 5배에 달하는 250만에서 300만 톤의 석탄을 생산할 수 있었고 18세기 초에 다비가 석탄을 가공해서 만든 요게 용광로, 용광로 쓰시면 되고 이용할 선철을 제조했고 18세기에 코드가 선철을 연초로 가공한 효율적 방법 있죠. 이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퍼들법, 교반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책에서 이제 안 나왔지만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악연법 있어. 악연법. 그래서 퍼들법은 좀 단순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갖고 이제 씻는 거죠. 막대기로. 근데 악연법은 노을로도 해갖고 선처를 밀어가지고 줄철로 이렇게 강판을 만드는 방법이야. 이런 방법을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악연법도 이렇게 좀 한 가지 첨가해 주시고 이거 석탄을 이용해갖고 증기기관을 활용했죠. 18세기 초부터 시작된 증기기관 활용이 석탄의 대량 생산에 장애가 되었던 물과 관련된 문제 해결을 크게 기여했다. 왜냐하면 석탄의 대량 생산에 장애가 됐던 게 뭘까요? 대량 생산이라는 말보다는 이제 채굴이라는 말이 더 많긴 맞는데 하여튼 일단 왜냐면 석탄을 계속 얻기 위해서 계속 밑에 빠다 보면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지하수가 나온다고 했죠. 그 지하수를 퍼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인력을 많이 들고 힘들어. 그런데 이걸 뭘로 했다?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증기기관을 통해서 물을 뽑아내는 거죠. 펌프질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탄광에서 물을 배출하는데 처음에 이용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볼게요. 자, 4번을 보면 다음은 이제 18세기 때 이제 기계의 발명 및 기술의 혁신과 관련된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방적기나 방직기 이런 것들이 발달 내용들이 이제 쭉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위와 같은 기계의 발명은 4-1번 기술혁신이 유럽 대륙이나 신대륙과 달리 영국에서 가장 먼저 전개된 요인을 4가지를 수하시오.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산업혁명의 발달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이제 일단 뭐 정치와 사회가 안정돼 있고 풍부한 자본과 저유대 이자, 강대한 해외시장과 국내 통합시장, 풍부한 노동력 등등등 있는데 요걸 이제 산업혁명의 발달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기계발명 기술혁신이라는 그 부분에 한정돼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요. 왜 영국에선 기계와 이런 기술의 혁신이 있었냐? 이거는 좀 산업혁명 발달 외에도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이제 저면 얘기하면 그 당시에 영국의 어떤 과학의 실용적 성격 있죠. 기납법을 강조하고 경험과 관찰 이런 것들이 기술자 수용력에 영향을 줬다. 그래갖고 이런 것들 기술자 수용자들 이걸 보고 관찰한 결과 좀 빨리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다 보니까 기계와 기술 같은 걸 발명이 돼요. 이에 반해서 이제 뒤에 제2차 산업혁명은 좀 다르죠. 제2차 산업혁명은 기술자들이 뭐 기계를 보고 관찰해갖고 조금씩 개량한 것보다는 일단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구상해갖고 이론을 만든 다음에 그 이론을 바탕으로 기계를 만들어갖고 밑으로 보내는 방식이야. 그래서 좀 약간 다른 방식이야, 이거는요. 예. 그런데 이제 요게 한정돼. 그러니까 기계의 발명과 기술 혁신을 그냥 요 문제 자체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근데 기계와 발명과 기술 혁신을 좀 넓게 이제 산업혁명적으로 해석할 거면 또 답이 여기까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근데 저는 이걸 산업혁명 발달로 해갖고 해석을 해갖고 그냥 했고요. 근데 기계와 기술 혁신이 왜 영국에서 요 자체만 보면 이렇게 영국의 어떤 아까 말처럼 영국의 어떤 과학의 실용적 성격이 기술자 수용공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이제 교과서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이.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나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은 근대사회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서 인류는 과거에 크게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맞이하게 됐다. 특히, 경제 측면에서 기존의 상업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가 등장했고 스미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를 받아 공익이 증진되며 사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질서를 마련한 일에만 힘을 쏟고 개인의 경제활동 규제해서 안 된다고 했다. 자, 여기에서 나의 이제 산업 형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는 뭘까요? 산업자본주의죠. 산업자본주의. 그 다음에 이제 보이지 않는 선, 가격의 자동 조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법도 경제질서에 반영이 된다. 이것을 이제 가격이라고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모든 것들 대상. 그래서 요 사람의 국가 간 정부 역할은 야경국가론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야경국가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작은 정부론, 값싼 정부론 이제 일사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역사과에서 야경국가론. 정부의 역할을 뭐만 하면 된다. 국방과 치안만 담당하면 된다. 이런 주장들 이제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 뒤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멘델스적 세계관을 이제 그래서 멘델스 세계관이 이제 있었는데 이것이 뭘 통해서 벗어나게 됐다? 산업혁명을 통해서 벗어났다. 멘델스 세계관은 아까 말했죠. 인구는 산소급수적으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데 식량은 산소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큰 미래의 재앙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걸 극복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산업혁명이죠. 그래서 산업혁명 결과 인구가 어떻게 돼요? 수직 상승하죠. 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농업발전을 초래했던 요인을 한 가지 쓰셔. 그래갖고 이제 이 농업발전의 요인. 자, 이거는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예전엔 제가 이걸 제2차 인클로즈 운동, 그 다음에 농업혁명 이렇게 적어놨는데 여기 잘 보니까 농업발전을 초래한 요인이잖아. 그러니까 농업혁명의 요인을 쓰시면 돼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인구 증가, 그 다음에 자본 농업 경영 방식의 도입, 경작지 증가,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윤작 방식의 도입 등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영국에서 발달된 대표적인 산업 2가지 쓰셔. 자, 이걸 모직물 쓰면 안 되겠죠? 뭘 써야겠어요? 면직물 일단 기본 쓰고 그 외에도 강산업, 탄광업, 석탄산업, 또 제철업
이런 것들 쓰셔야 되겠죠. 또는 기계공업 이런 것들. 그다음 5-3번 보면 노동자든 족쇄 말고는 잃을 것이 없으므로 단결할 것을 요구한 문서가 뭘까요?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공산당 선언 말미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망구의 프롤레타리아 단결해라 이 슬로건을 이제 맺고 이제 뭐냐 그 전에 족쇄 말고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단결해야 된다. 예. 그 유명한 공산당 선언이 여기에 내용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역사과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에 일사과에서 관련돼 갖고 낸 것 같아요. 근데 역사과하고 또 관련돼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기출문제에 관련된 내용들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네. 총괄평가 252페이지 52번 문제 볼까요? 자, 총괄평가 52번 문제 보면요. 252페이지. 자, 여기에서 이제, 다음에 기획의 18세기 때 방영한 관련 기계를 쓰고, 당시 니은의 제철 작업을 사용했던 경제적 배경이 무엇인지 쓰시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제조업의 성공에 세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는데, 바로 수적 연료 처리다. 이것들이 풍부하고 값싼 곳을 어디서든 저렴하게 이용하고 기계를 만들어주고 작동한다. 그리고 수요과 하력을 주로 이용했던 방직 과정에도 유리하다. 자, 이 방직 과정인데 방직은 이제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방적은 이제 여러분들 실을 뽑는 작업을 방적이라고 하죠. 근데 방직을 그걸 가지고 지풀 짜는 단계를 방직이라고 해요. 근데 넓은 의미에서는 또 하나의 의미가 방적과 직포를 같이 합쳐갖고 방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방직이라는 개념을 방적과 지포,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제 썼어요. 그래서 관련 기구로서는 이제 아클레이트의 수적 방적기, 그 다음에 이제 물 방적기, 그 다음에 카트라이트의 역직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니은을 보면 석탄인데, 석탄이 제철 사업에 사용했던 경제적 배경이 뭘까요? 자, 종래에 사용했던 연료로 사용했던 목탄이 장기간에 걸쳐 산림벼체로 나무가 줄어들고 목탄 가격이 뛰죠. 그 대신에 연료로서 석탄이 등장했다. 가성비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뭐냐면 그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이제 석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제 615페이지 보죠. B&A 볼게요. B&A. B&A는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어요. 예. 근데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자주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 번씩 나올 수는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좀 눈여봐 주세요. 자, 요거 이제 B&A를 이제 살펴보기 전에 그 다음 19세기 때부터 이제 전반적인 사상의 흐름을 좀 볼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잠깐 언급됐기 때문에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19세기 때는 초에는 자유주의가 등장했죠. 자유주의.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정복한 활동 과정에서 자유주의 확산이 되고, 뭐 영국에서는 좀 자생적인 흐름도 있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자유주의가 형성되고 민족주의가 이제 뭐냐면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세기 초의 자유주의는 영국의 자유주의 개혁, 특히 선거법 개혁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 이탈리아나 마치니의 통일운동.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연결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 러시아 데카포리스트의 난.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자유주의는 민족주의와 또 결합이 돼서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 마치니의 통일운동이나 그 다음 그리스 남미 독립운동에 크게 기여를 하죠. 근데 이런 자유주의 민족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형성됐던 것이 뭐냐면 빈체제죠. 이 빈체제는 정통주의, 보수주의를 바탕으로 했고 이 빈체제를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오스트리아 메테른이죠. 자, 그다가 이제 19세기 중반에는 원래는 이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원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같이 있었죠. 결합돼 있었죠.
근데 이제 2월 혁명의 계기로 해서 이게 분리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민족주의가 이제 지배층들이 수용해. 예전엔 거부했는데 수용해서 일종의 국가주의,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이제 뭐냐면 통합적 민족주의 이런 것들이 등장하죠. 민족주의 성격이 바뀌게 돼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의 배경이 되고, 뭐 사회진화론, 제국주의, 그 다음에 독일과 이탈리아 통일의 기반이 되죠. 그래서 19세기 후반에는 이제 산업혁명이 전 유럽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뭐가 확산됐을까? 동시에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20세기 초반에 러시아 혁명이 영향을 준다. 그래서 19세기 초, 중, 후반에 이렇게 보면 자유주의, 보수주의, 민족주의, 사회주의 이런 사상들이 등장을 했던 시기가 19세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19세기는 사상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래갖고 이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런 거 영향을 받고 2월 혁명도 일어나고, 7월 혁명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나 남미도 독립하고, 뭐 이탈리아나 독일도 통일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뭐냐면, 그 19세기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비내일을 볼게요, 비내일을. 일단 비내일은 앞에 언급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전파됐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막기 위해서 종전에 그 나폴레옹 이전에,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 이전의 시기를 정통으로 보고 그 시대에 돌아가자는 보수적 흐름에서 등장했던 것이 비내이야. 비내이. 그래서 이 비내이 결과 만들어진 한동안의 유럽의 국제 질서를 보통 빈체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회의의 목적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의 뒷수습을 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국경선 문제. 왜냐면 나폴레옹이 이제 시쫓고 다니면서 국경선을 지멋대로 그었잖아요.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경쟁과 균형. 그래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의 어떤 확산 방지, 자유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회의를 개최했죠. 그 중심 인물은 그 누구의 수도죠? 빈이? 오스트리아 중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스트리아의 그 메테르니가 이제 했다. 그래서 메테르니가 특히 오스트리아가 이 민족주의 바람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게 뭐냐면, 민족주의가 한번 쫙 휩쓰고 다니면 오스트리아는 어떻게 돼? 폭삭 망하게 돼. 왜냐면 오스트리아는 독일뿐만 아니라 다민족 국가이죠. 거기 체코인도 있고 헝가리아인도 있고 막 있고. 근데 만약에 민족주의가 불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폭삭 망하는 거지. 각각 독립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 중심의 이제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이런 흐름을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며 정통주의자는 정통주의라는 거는 뭘 정통으로 볼까요?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출현 이전을 정통으로 본 거야. 절대 왕정 시대 그 시기를. 그래서 자유의 민족주의를 억압하면서 예전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 회귀주의자들이죠. 예,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비인체제의 원칙이 거기에 반영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정통주의와 세력 균형의 원리, 보상주의 이런 원칙들이 이제 빈체제 원칙을 설계했어요. 정통주의는 메테오 보기에 나폴레옹과 혁명 전, 프랑스 혁명 전의 상태를 정통적으로 보고 그 상태를 해결하려고 했죠. 보수적, 복구적 성격인데, 문제는 다른 건 다 해결할 수 있어. 왕조도 복귀시킬 수 있고, 그래서 루이 18세가 다시 왕이 됐잖아요. 블루 왕조도 복귀하고. 근데 문제는 영토 문제는 되게 민감한 거야. 근데 예전처럼 그냥 해결할 수 없죠. 이때 이제 보상주의를 냈었어요. 보상주의와 또 세력 균형의 원칙. 그래갖고 영토 문제는 이해관계가 상충될 경우에는 나폴레옹의 타도의 공헌의 정도를 감안해서 한쪽이 양보하면 그 한쪽이 또 그 대가를 받는 보상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자. 이게 보상주의야. 거기에 또 세력 균형의 원칙도 같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게 이제 벨기에이 원래는 5세 영토였다가 어디 통합되죠? 네덜란드 통합이 되죠. 그래서 네덜란드 왕국이 되잖아요. 일종의 그 세력 균형의 원칙이야. 왜? 네덜란드 왕국을 좀 등치를 키우면서 누굴 견제하겠다? 프랑스를 견제하겠다. 그런 의도겠죠.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빈체제의 관련 동맹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신성동맹, 그 다음에 이제 사국동맹 이런 것들이 있어. 자, 신성동맹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리스도 정신이니까 그냥 평화를 유지하자. 알렉산더 1세가 시청을 했고, 근데 이거는 실제 기능을 못해요. 그냥 상징적인 거야. 영국도 참여하지 않았고, 그래서 실질적인 것들은 게 사국동맹이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 사국동맹은 빈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또 무력 사용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프랑스도 끌어들이죠.
프랑스도 끄어져요. 그래서 사국동맹에서 뭐냐면 오국동맹으로 이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프랑스를 끌어들이는 걸 볼 때 이게 이제 그 뒤에 나중에 베르사유 조약하고 차이가 있죠. 베르사유 조약은 패전국에 대한 완전히 응징이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는 또 원인이 됐잖아요. 그게 배경이 되고. 그런데 패전국인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처벌하지 않고 포용했다. 그래서 이걸 좀 약간 빈체제를 좀 이렇게 좋게 보는 사람들은 패전국인조차도 포용하는 체제다, 협조했던 체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하여튼 오국동맹 발전이 돼요. 근데 처음에는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프로이센 이렇게 결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빈체제 유지하기 실질적인 국제기구였고 나중에 프랑스가 참여함으로써 오국동맹 발전됐다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일단은 이 비내의 의의를 적어두세요. 여기 비내의 의의가 없네. 그 밑에 있네. 저 뒤에. 자, 그 다음에 비인 조약이 독일에 끼친 영향을 볼게요. 자, 독일 전체를 35개의 군주국과 4개의 자유시를 정비했다. 그래서 독일 영방을 구성했다. 독일 영방.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신성로마 제국 있었죠. 근데 신성로마 제국이 나폴레옹에 해체되죠. 나일 동맹이 만들어지네요. 나일 동맹 만들 때 수백 개 국가를 수십 개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또시 독일 영방을 구성해가지고 다시 나일 영방을 해체시키고 그 독일 영방을 만들었는데 자, 이 독일 영방은 더 축소시켰어요. 35개 국가 4개 자유시로.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지만 이런 과정에서 영토가 점점 결집되기 시작하죠. 몇 개 단위로. 그러면서 이제 독일 통일에 의도하지 않지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오스트리아가 네덜란드 여기 잠깐만요. 네덜란드로 곤치세요. 자, 요때 네덜란드는 어디를 말할까요? 오스트리아 네덜란드를 말하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 여기 어디야? 벨기에. 벨기에가 남부 독일 영토를 포기한 대신에요. 그리고 북부 이탈리아에서 영토를 확장시켰죠. 베네치아나 롬바디아.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오스트리아는 독일 내에서 이해관계가 희박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누가 이제 부각이 돼요. 프로이센이 독일의 맹주국에 부각이 되죠. 예. 이것도 일종의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되죠. 그래서 네덜란드를 포기하고 네덜란드를 이제 벨기에 지역을 포기하고 어디에 갖다 붙여요. 네덜란드 갖다 붙이죠. 그래서 네덜란드 왕국을 만들고 공화국이었다가 이거는 세력분열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북부 이탈리아 영토를 확장시키고 네덜란드 포기하는 대신 이거는 뭐냐면 보상주의죠. 하나를 포기하는 대신 하나 갖다 붙여줬잖아. 예, 그래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가 독일하고 멀어지는 대신에 이탈리아하고 이해관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격파할 대상 중에 두 가지가 있죠. 항상 프랑스하고 오스트리아. 왜? 오스트리아가 이 북부 이탈리아 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베네치아나 룸바디아. 예. 자, 그 다음에 프로이센은 상대적으로 나일강 방면과 폴란드의 새로운 영토를 얻어갖고 이제 독일의 맹주국으로서 운명을 걸며지게 되고 통일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빈체제의 견해를 볼게요. 의의로 되어 있는데 견해도 곤쳤어요. 견해. 자, 빈체제에 대해서 이제 상반된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유럽협조 체제를 만들었다. 그 뒤에 이제 베르사유 조약과 달리 뭐냐면 패전국에 대해서 간대하게 대하고 그리고 이제 빈체제를 통해서 유럽 강대국들이 함께 모여서 분쟁을 타결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협약을 체결 이를 보장하는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장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체제 이후 한동안 19세기 때 유럽 전체 안에서 전쟁이 별로 없었고요. 그 다음에 패전국이었던 프랑스에 대한 간대한 처분, 그런 것들 이제 처해졌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뒤에 있었던 베르사유 조약하고 좀 대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에 대해 또 부정적인 견해가 있어. 일단은 사국동맹 안에 불화가 있었고, 특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남미 독립 있죠. 그러니까 남미가 독립을 할 때 사국동맹에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남미 독립을 지지해줬잖아. 그런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반동적인 성격이었고, 그 다음 그 당시에 전쟁이 없었던 거는 이 빈체제의 결과가 아니라, 서로 국내 문제 때문에 대결 전쟁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빈체제보다 국내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빈체제가 형성되면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항도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민족주의 자유주의자들이 이거 대항을 했는데, 그 당시에 민족주의하고 자유주의는 지금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합쳐져 있었어요.
예, 서유기적으로 통합돼 있었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부흥적 민족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민족적 자유주의가 서로 연결돼 있었고 주로 이제 그 당시 진보였고요. 엘리트 중심이었어. 대중 중심이 아니라. 예. 자, 하여튼 이들을 중심으로 이게 지식인이나 그 다음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빈체에 대항하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독일을 보면 자, 학생조합이 결성되죠. 그래서 이 학생조합은 이제 브리션 샤프트라고 하는데 이 브리션 샤프트 운동이 전개돼요. 그래갖고 1817년 10월에 이들이 이제 학생들과 이제 지식인들이 라이프치히 전승 4주년, 루트의 종교교 300주년 기념하는 축제를 벌이고 보수주의가 생각한 서적이나 프로이센 병사의 군복을 불살르는 그런 것들이 하죠. 그리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옛날의 학생들이 러시아 황제 스파이로 지목됐던 코체파라는 그 문필가를 암살한 사건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런 학생조합이 결성돼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생조합이 이제 결성돼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앞장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메테리는 독일 여러 군주들과 화합해갖고 무슨 병령을 결의하냐면 카르 슈바트 병령을 결의해요. 그 병령 내용은 뭐냐면 학생조합을 해산하고요. 대학에 파견됐던 대학의 그 첩자를 파견해갖고 교수와 학생들 동태를 감시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전두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와서 거기 이제 교내에 경찰관을 파견해서 사법경찰을 파견해서 감시를 했잖아. 그런 거 이제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신문을 비롯한 어떤 출판물을 검열했다. 그래서 이때 독일의 자유주의 운동은 질식 상태에 빠지게 돼. 그러니까 독일인들은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 못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와 영국 같은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7월혁명, 2월혁명. 독일에서 하도 억압이 심하니까 못해. 초창기 때부터 막 밟았으니까. 그냥 얘네들은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뭘로만 간념적으로만 해. 간념적으로. 그냥 정신승리라고 하죠, 보통. 네, 이걸 이제 그래서 탄생한 그 뭐냐면 철학이 간념론이에요. 네, 그래서 간념의 배경이 그거야. 그러니까 내부로 표출하기 힘드니까 머릿속으로 뭐냐면 정신승리해가지고 간념론이나 철학이 발생이 돼. 거기에서 자유를 외치고 하지만 실제 자유를 못하죠. 네, 실질적으로는.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에스파냐, 포르투갈, 시칠리아 자유주의혁명이 일어났고요. 나폴리에서는 카르보나리아라는 반란이 일어나죠. 그래서 죽고는 사람이라는 반란이고 그것이 나중에 청년 이탈리아라고 계승이 되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진압을 했어요, 다들.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와 남미의 독립운동을 했죠. 남미 이제 식민독립운동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볼리바르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갖고 독립운동을 펼쳤죠. 그 당시에 남미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였어요. 대부분 스페인 식민지였고 유일하게 브라질만 포르투갈 식민지였죠. 근데 이렇게 독립운동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한동안 나폴레옹이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본국이 뭐냐면 망한 상태에서 나폴레옹 지배하에서 이제 식민지가 따로 독립하게 난 거야. 근데 다시 이제 뭐냐면 이제 나폴레옹 몰락한 후에 스페인, 포르투갈 군대가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거기 반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는데 사국 동맹을 이제 투입해갖고 메테리가 진압을 하니까 그 안에서 영국이 반대한 거야. 영국이 왜 반대했겠어요? 영국 입장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지배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독립시켜가지고 얘네들 상품 시장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해갖고 결국에는 또 미국의 면류주의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등등 해가지고 이 남미가 독립하게 됐다. 그 다음에 그리스의 독립운동을 볼게요. 자, 그리스 독립운동은 이제 있는데 그리스는 그 당시에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죠?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죠. 그래갖고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 지식인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리스 문화인 낭만주의 자유주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이제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펼치게 되고 이때 이제 그 유럽 각국들은 표면적으로 처음에는 지지를 안 해줬어요. 이걸 내버뒀어. 오스트리아의 메테리도 그냥 내버두면 얘네 아주 자연스럽게 진압당할 거다. 근데 이제 민간에서 그 당시 낭만주의, 자유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들면서 지원을 해주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까지 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런이라는 사람이죠. 바이런이 신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이 아주 가서 싸우고 죽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큘라라는 사람이 이제
키오스의 학살 이런 것들을 그려가지고 이제 지지를 해주고 뭐 등등. 이 지식인들이 지주해지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이제 지지를 하기 시작해. 특히 러시아가 이제 지원을 해주죠. 러시아가 왜 지원을 해주겠어요? 발칸 방면에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의 지원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만약 지원 안 해줄 경우에는 러시아 와가지고 홀딱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독립전쟁 초창기 때 불리했지만 나중에 나바리노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면서 이제 그리스가 1822년에 그 독립을 하게 돼요. 그 런던 의정서를 맺고 독립이 확정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 독립전쟁도 마찬가지로 뭐다? 민족주의와 그 당시 그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했고, 이것이 이제 빈체제 붕괴의 어떤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데카프리스트의 난이 나뉘죠. 이건 나중에 설명하지만 이제 그 당시 러시아에서 그 나폴레옹이 쳐들어왔잖아요. 나폴레옹이 쳐들어올 때 막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지만 나폴레옹이 모두 가지고 왔어. 자유주의, 민족주의 이런 것들 가지고 왔어. 그러니까 이제 청년 이제 뭐냐면 장교들 중심에서 그 다음에 니콜라스 1세 대관식 때 데카프리스트 난을 일으키죠.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 갖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232페이지 펴 보세요. 자, 232페이지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 자, 여기 보면 이 결정에 반영된 원칙 두 가지를 써보고 미주진 기획의 그 오스트리아령 벨기엘이 7월혁명 때 네덜란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배경을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잠깐만요. 여기 보면 기획 오스트리아령 벨기엘이 잠깐만요. 여기 기획을 제가 이렇게 했네. 4번의 기획 오스트리아 벨기엘 이렇게 쳐놓고 좀 보시고요. 밑줄이 안 쳐져 있어요. 자, 이건 비내의 결과죠. 그래서 이 비내의 결과 이제 그 적용한 것이 보상주의와 세력 균형의 원칙 이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영토 문제에서 두 가지 원칙이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스트리아 벨기엘령은 이제 그 여기 보면 네덜란드 남부 지역 이제 드는데 나중에 7월혁명 이후에 벨기에 독립됐죠. 근데 그 벨기에 왜 독립됐는가 그 이유 보면 언어와 간습이 다르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법과 언어를 강요했는데 이제 네덜란드는 특히 이제 신교도죠. 근데 벨기에는 카톨릭이죠. 종교도 다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독립을 원하는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출신 관리대 행정을 전담해서 이들 폭정 이런 것들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그 독립의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벨기에는 그 두 가지 지역이 있어요. 프랑드 지역과 북쪽에 그 다음에 남쪽에 왈츠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드 지역이 상당히 좀 잘 살아요. 이 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쓰고 왈츠 지역은 불어를 써. 그래서 좀 언어가 두 개도 있고 최근에 벨기에도 독립운동하자. 그래서 두루 나눠갔을 때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이 너무 또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운동도 있어요. 또 분리운동도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라틴 아메리카 독립과 원료 선언을 이제 볼게요. 자, 아까 언급한 것처럼 19세기 초반에 라틴 아메리카 독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시발점이 됐던 것이 이제 IT예요. 그 IT 독립운동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있는데 이 IT는 이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흑인 노예 출신이었던 뚜생 뉴베르트로가 독립투쟁을 하죠.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잡혀서 죽지만 그 이어받은 이제 세력들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에서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 탄생이 됐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요거와 관련된 IT 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니까.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읽어보시겠어요? 지금의 IT인 옛 프랑스 식민지 산 도밍고에서 흑인 노예들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잔혹한 대우를 받았다. 노예의 아들로 태어난 투생 루베르티르는 노예들을 이끌고 프랑스군, 에스파냐군, 영국군의 공격 및 국내의 식민주의자들과 대항하여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뛰어난 통솔력과 예리한 판단력으로 유럽 열강의 이해관계와 국내의 복잡한 인종 문제가 얽힌 현 도밍고에서 노예 제도를 복원시키려는 식민주의 세력의 모두 책략을 막아냈다. 그가 주도한 IT 혁명은 아프리카에서 쿠바에 이르기까지 제3세계에서 전개된 독립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기출 관련된 부분을 볼까요? 이게 이제 어디냐면 앞부분에 좀 있는데 시설 발견이 자, 213페이지 펴보세요. 213페이지. 자, 233페이지 6번 문제 볼까요? 6번 문제. 자, 다음 그 가로 안에 기흥 지역에 일어난 밑줄친 니은의 정치 결과 쓰시오. 거기 이제 그 상강부역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 기역이 보이는데 기역은 이제 뭐냐면 IT예요. IT. 이 IT는 이제 그 카리브해에 있는 국가인데 거기 이제 그 이스파니올이라는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파니올 섬에 그 뭐냐면 그가 두 지역으로 나누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프랑스와 스페인이 한쪽 지역을 다 나눠 가졌어.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라이스파이크 조약의 결과 이 이스파니아 그 섬을 3분의 1쪽 서쪽 지역은 프랑스가 갖고 3분의 2쪽 그 지역은 스페인이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3분의 1쪽 그 프랑스령이 IT가 되고 나중에 스페인령이 나중에 도미니카 공화국이 돼요. 자, 하여튼 이 IT에서 그 뭐냐면 그 독립운동을 투쟁을 펼쳤던 사람이 그 투생 루베르트죠. 이 투생 루베르트는 그 당시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니까 그 영향을 받고 이제 그 독립운동을 펼쳤다. 예.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잡혀죽지만 그 후계자들이 그걸 계승해갖고 결국 IT가 독립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니은의 정치적 결과. 그래서 기역 지역에서 일어난 니은의 정치적 강력한 조직된 노예 군대들은 노예 해방 반대 세력 및 외세에 맞서 투쟁을 전개했다. 그 결과 뭘까요? IT가 독립됐다. 그래서 최초의 흑인 공화국 탄생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유사다방은 뭐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가, 남미 지역의 독립운동이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두 번째 남미 지역의 독립운동을 확산 계기를 마련했다는 건 그런 선이 있는데 또 그게 뭐냐면 학대에 뭐 큰 영향을 준 건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있어요. 그 이제 IT는 서양 열강들의 통제 때문에 경제적 통제 때문에 거의 빈민국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20세기 초반에 잠시 미국의 지배도 받기도 하고 미국의 지배를 벗어난 후에도 뭐냐면 독재자가 또 지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서 남미 스페인 식민지 독립을 볼게요. 자, 거기 배경을 보면 에스파냐를 점령한 나폴레옹이 그 에스파냐 스페인 지역과 포르투갈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형을 왕으로 옹립한다고 했죠. 그 과정에서 이제 남미의 지배력이 약화돼요. 그 본국이 이제 프랑스 지배 아래 들었다 보니까
거기에 식민지였던 그 남미 지역이 영향이 약화되기 시작. 그래서 그걸 틈타서 그다음 크리올 출신이었던 볼리바르와 산 마르틴이 이제 그걸 주도하게 되는데, 요때 이제 크리올이라는 출신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보통 이제 남미 지역은 이제 인종별로 이렇게 계층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윗대가리가 뭐냐면, 위층이 뭐냐면 되게 스페인과 포르투갈 출신이야. 이때 스페인과 포르투갈 출신 본국에 태어나고 교육받아갖고 임명된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크리올 출신인데, 이 크리올 출신들 뭐냐면, 이 사람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 후손이야. 근데 거기에서 자라지 않고 본국에서 그 식민지에서 자랐어.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오늘 부유한 사람들이죠. 그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메스트리조다 해가지고, 그 다음 인디언하고 또 뭐냐면 그 당시 이제 백인하고 결합한 그런 사람들. 그 다음 뭐 삼바, 물라토 이런 사람도 있고,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인디언들이야. 예. 이런 그 인종별로 그 계층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적 크리올 계층들은 남미 지역에서는 뭐예요? 기득권자예요. 이들도. 근데 이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 항상 아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위를 보잖아. 위하고 비교해야 되잖아.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 나름대로 불만을 갖고 있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나름대로 군사력도 있고 그 지역에 이제 토우고, 근데 경제력도 있는데, 이 본국에 오는 식민지 당국들, 얘네들부터 뭐 통제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크리올 중심으로 해가지고 볼리비아 산마르트 중심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 중요한 인물이 볼리바르예요. 이 볼리바르는 해방자라는 칭호를 얻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의원국을 조직해서 그 남미의 여러 지역을 해방을 시켜. 카라카스, 오늘날 베네수엘라, 보고타, 콜롬비아, 그 다음에 에콰도르, 키토를 독립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을 이제 다 합쳐갖고 콜롬비아 공화국을 수립하죠. 오늘날 콜롬비아 공화국이 아니라 예전에 여러 나라들 모아서 대콜롬비아 공화국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페루와 볼리바르 독립도 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 이제 라틴 아메리카 연방공화국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미국처럼, 미국의 연방공화국처럼. 그래갖고 이제 여러 지역의 대표들 모여서 파나마에이를 개최를 해요. 근데 이게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미국과 영국의 방해나 아니 지역 간 이해관계로 대립에 이르고 실패를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것은 나중에 범아메리카주의 기초를 이룬다. 그래서 그 파나마의 내용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파나마의 라틴 아메리카 연방 공화국의 건설을 시도했고, 그 영향을 쓰면 범아메리카주의 기초를 이뤘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산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라브레타, 오늘날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산티아고, 오늘 칠레를 독립시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남미 다른 나라와 달리 포르투갈 지배를 받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때 나폴레옹 침략으로 영향을 받아서 이제 포르투갈 직접 지배, 상신한 이 포르투갈이 직접 이제 지배를 시도했는데, 이게 웃긴 거는 이 브라질이 이제 그 당시 그 왕이, 포르투갈 왕이 그 자기 항태자를 거기 브라질로 임명했거든요, 통속으로. 그래서, 왜냐면 믿는 건 이제 헐쭉밖에 없으니까 너가 가서 한번 통치를 잘 해보고 독립 못 시키게 해라. 했는데, 이 포르투갈 항태자들가 오히려 크리올 계층들가 주도해갖고 독립을 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독립선언하고 투쟁하고. 물론, 나중에 포르투갈 항태자는 번임을 받죠. 예. 그래서 하여튼, 브라질도 이렇게 독립을 했고, 자, 멕시코도 마찬가지 크리올 중심에서 이달고와 모르레스가 독립전쟁을 이제 전개해서 에스파냐부터 독립을 성취했다. 멕시코는 지금의 멕시코가 더 컸어요. 오늘날 텍사스 아시죠? 텍사스나 캘리포니아, 네바다 다 누구 지역이었어요? 다. 멕시코 지역이었어. 근데 나중에 이제 미국의 때문에 하장받고 강제로 전쟁을 뺏기고, 그다음 텍사스 같은 경우에 원래 멕시코 땅인데 미국이 이간질 시켜서 텍사스에 미국인들 이간질 시켜서 독립을 시켜놓고는 자기가 합병을 시켜버렸죠, 텍사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많은 영토를 미국이 꼴깍 해본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국동맹 안에서도 이 남미 독립을 진지했다고 했죠. 그래서 중남미 독립국가 통상관계를 맺어 경제 이익을 추구했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제 메테르 정책이, 메테르니까 이제 사국동맹을 이용해갖고 이들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영국에 반대를 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빈치의 균열로 일어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미 독립 이후의 사회 문제 해볼게요. 자, 지배층이 없어졌어.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배층이 없으니까 근데 지배층이 누가 된 거야? 크리올 계층들이죠. 그래서 이 크리올 계층과 메스티조 인디언 간의 어떤 빈부격차가 지금도 심해요. 지역 간의
빈부격차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지금 뭐 양극화역이 심하다고 하는데 요거는 상대가 안 돼. 일반 인디언하고 저 크리오 계층이 완전히 뭐냐면 극대 극이에요, 완전히. 그리고 이제 크리오 계층들이 이제 정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쿠데타를 많이 일으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메스티조나 그 다음에 인디언들 많이 희생을 시키고 학살하고. 자, 그래갖고 사회가 분열되죠. 거기다 미국이나 영국은 또 정치적 간섭이 심해. 그래서 얘네들은 그 식민지를 안 만들지만 거기에 이제 미국과 특히 미국은 그 뭐냐면 남미를 일종의 뭐냐면 자기의 뒷마당 정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반대하는 정권이 있으면 탄압을 해버리죠. 예, 남미에. 그래갖고 이제 남미에서는 반미 감정이 되게 심해요. 예, 뭐 등등. 자, 하여튼 있고. 그 다음 식민지 농업이 플랜테이션, 어떤 특정한 작물들, 사탕수수니 커피니 뭐 이런 것들을 재배하기 때문에 공업국가가 성장하지 못하고 열강의 종속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요. 미국의 원료주의를 보죠. 미국의 원료주의는 2번 나왔어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미국의 원료주의는 왜 미국의 원료주의냐면 이 원료라는 대통령이 있어. 5대 대통령. 그래서 이제 미국의 뭐냐면 5대 대통령이었던 원료라는 인물이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그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게 원료 독트리라는 원료주의예요. 자, 원료주의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오국 동맹이나 메테니가 라틴 아메리카 간섭가 재정복 운동을 배제하고요. 그러니까 재정복 운동이라는 건 이제 아까 얘기한 건 남미 지역이 스페인과 포르투갈 식민지였잖아요. 그걸 다시 먹겠다는 거야. 예. 그리고 제정 러시아가 그 당시 북아메리카의 태평양이었던 남한 걸 저지하는데 그때 제정 러시아가 어디를 먹었죠? 알래스카를 먹었죠? 그래서 이 알래스카를 먹으니까 이 위기를 느낀 거야. 그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제 이 알래스카 땅을 제정 러시아부터 사들였잖아. 예, 5천만 달러 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됐는데 하여튼 그 목적 및 내용이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자, 유럽 국가가 아메리카에 대한 간섭을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미국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새로운 식민지 건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의의를 보면 미국의 정체성을 하는 거.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유럽의 한 국가가 아니라 어느 국가다? 아메리카 대륙의 국가다. 이런 것들을 확립했고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를 등장하고 또 고립주의 외교 청명한 거야. 이 고립주의라는 거는 미국은 다른 나라의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한동안 계속 지속이 돼요. 언제 깨지죠? 나중에? 이게 이제 뭐냐, 지속이 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깨지기 시작한 거야. 1차 딱 깨졌다가 다시 복귀했다가 2차 세계대전 때 또 개입을 하죠. 근데 지금은 너무 간섭을 해서 문제가 있지. 툭하면 간섭하잖아요, 애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세계 경찰 역할도 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독립에 지원해줬다. 네, 라틴 아메리카 독립을 지원해줬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과 관련돼서 이제 2번 나왔어요.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248페이지 펴보세요. 자, 248페이지 1번 문제 볼까요? 네, 248 1번 문제. 자, 이거는 예전 공사 기출과 관련돼서 문제 나왔던 건데, 어떤 문제냐면, 예전에 이제 그 지휘과와 관련돼 갖고 한번 나왔어요. 보통 이제 그 랩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좀 이름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스웨즈 운항도 완성시켰지만, 또 어디에도 관여했냐면, 거기 이제 파나마 운항에도 관여했어. 이 사람은 운하 전문가야. 처음에 파나마 운하는 프랑스가 이제 계획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인계를 했는데, 근데 이제 파나마 운하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요 파나마 지역이 예전에는 누구 지역이었냐면 콜롬비아 지역이었어. 콜롬비아.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이제 미국에 건설하려니까 그냥 안 줘주는 거야. 이거 파나마 운하 건설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콜롬비아가 너무 반대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미국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콜롬비아의 그 파나마 지역 있죠. 그 지역에 토호들 잘 꼬셨어. 그 독립운동을 시킨 거야. 그래갖고 독립을 시켜놓고 그 독립한 파나마 신생정부하고 뭐냐면 조약을 체결해서 파나마 운하 체결권을 얻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또 운하 지역이 돼가지고 파나마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2km 지역을 미국의 조차지로 만든 거야. 99년 동안 조차하겠다. 그래서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꿀꺽하게 된 거죠. 근데 이 파나마 운하가 상당히 전략적 요충지가 있는데, 왜냐면 미국은 동부하고 서부 지역이 이렇게 되게 길잖아요. 상당히 길어요. 이걸 이제 철도로 운반할 수 있지만, 철도 운반하는 것보다는 뭐로 운반하는 게 좋겠죠? 배로 운반하는 게 더 단가가 싸겠죠. 근데 배로 운반하면 어떤 식으로 예를 동부에서 서부로 이제 운반하면 동부에 서부 쪽으로 가려면 배가 어떻게 가야 돼? 파나마 운하가 없으면 남미 쪽을 쭉 돌아가지고 올라가야 돼. 상당히 시간 낭비죠. 근데 파나마 운하가 있으면 동부에서 곧바로 파나마 운하 거쳐고 서부로 코스트가 단가 떨어지잖아. 예. 그래갖고 이제 파나마 운하가 상당히 뭐냐면 요충지였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파나마 운하 지역은 나중에 조차지였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냐면 파나마 넘겨줘요. 이걸 다시. 그래서 하여튼 파나마 운하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이 미국이 겉으로는 멀로주의를 내세웠지만 이걸 핑계로 해갖고 남미 지역을 자신의 뒷마당을 생각해서 정치적 간섭이 심했다. 통제가 심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과 같이 미국이 파나마 운하 건설에 뒤늦게 참여한 배경으로 19세기 초에 결정된 대외정책 기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확립된 계기가 되었던 외교 선언은 뭘까요? 멀로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50페이지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보면 다음은 김교사가 세계사 수업에 활용한 학습지다. 기획과 디귿의 이제 그 내용을 들어가 보시오. 자, 여기 이제 가는 멀로 선언, 멀로 독트리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뭐냐면 문호개방 정책이에요. 예, 문호개방 정책. 그래서 문호개방 정책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이거는요, 중국사와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기획의 명칭은 멀로 선언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니은의 이제 그 목적이면 내용인데, 그 중남미에서의 유럽의 간섭 배제와 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강화가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문호개방 정책과 멀로 선언은 일종 미국의 대외 정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예전에 이거 문제 나올 때 16년 그 문제 낼 때 그 전에 미국사 동국대 미국사 교수가 들어간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사를 나올 거다 미국사 문제 열심히 몰고 냈는데 멀로 선언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문호개방 정책은 전혀 생각도 못했고. 예. 그래서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 두 가지 멀로 선언하고 문호개방 정책. 그래서 멀로 선언은 남미와 관련된 거고, 그 다음에 문호개방 정책은 중국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문호개방 정책은 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236페이지 펴보세요. 자, 236페이지 16번 문제 볼까요? 16번 문제. 잠깐만. 이게 미국의 대외선언인데, 이건 아니네. 이거 현대, 이거 아니고, 247페이지 38번 문제 보세요. 이거는. 이것도 아니네요. 제가 멀로주의를 찾으려고 했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문호개방 정책인데, 이거 하나 있었는데. 어디다 적어놨지, 내가. 잠깐만요. 이게 244페이지인가? 제가 여기 예전에 적어놨는데, 다른 걸 적어놨어, 찾아가고. 그래서 여기 찾아보시면, 원료소원 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총괄평가 찾아보시면, 그걸 풀어보시고요. 예, 제가 이걸 문호개방 정책을 여기다 적어놨네. 예, 다른 걸 적어놨는데, 일단은 넘어갈게요, 요거는. 자,
그러면 7월 혁명 부분인데 7월 혁명은 좀 쉬었다 갈게요. 요 부분은요. 예.